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1월 20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거고요. 일요일 날 제가 이번 주 분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주 분위기까지 대략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시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큰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7월 중순부터 일관적으로 방송에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2023년도 하반기 주식시장은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일 건데 큰 그림으로 보면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튀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2500포인트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미쓰리 이게 무슨 뭐 오르락 내리락이야 오르고 있네 이렇게 저한테 따지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미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중순 정도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아예 9월달, 11월달, 12월달 연준이 아무리 금리 인상 타령을 해도 금리 인상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뉴욕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요. 금리 인상은 부정적인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없고 계속 9월, 11월, 12월 동결로 가다가 이제 2024년도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거라는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니까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호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예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아한 곡선을 그릴 것이고 가끔씩 튀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위에 매물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2500포인트 올라오고 2600포인트 올라오고 이러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식을 덥석덥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물려있는 종목을 그나마 손실을 줄이고 매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벤트 하고 계신 분들이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해드리는 게 없어요. 그냥 망하지 않을 종목 정말 매수해서 갖고 계시라고 하고 오래 기다려도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미쓰리나 벌써 손절했을 거야 라고 했을 텐데 어딜 파세요? 팔지 마세요. 예전 같았으면 가만히 있어봐 추가로 더 사? 어딜 사세요? 사지 마세요. 사시면 더 빠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이벤트를 같이 하면서 주식을 이렇게 기다리고 더 추가로 사지 않고 어느 정도로 올라왔을 때 칼같이 팔고 이게 주식이라는 거를 지금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가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튀는 자리라는 게 뭐 가끔씩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9월 15일 기관들이 악착같이 2601포인트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런 모습이 가끔씩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튀는 자리가 굳이 하루 반짝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큰 그림에서는 우아한 곡선을 그리지만 중간중간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주식이 이렇게 계속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그림으로는 우아한 곡선을 그릴 것이고 중간중간 튀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튀는 자리에 자꾸 개인 투자자들이 정신줄을 놓고 아이고 이제는 올라가는 거네 라고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적당히 팔아야 될 때 팔지 못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원투데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하지 못한다는 거.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호재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분위기로 대충 간다고 쳐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특히 26일인가 27일 날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추가 감산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요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국제 유가 하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사우디 같은 나라가 올해 연말까지 하루에 100만 달러 감산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깨고 내년 3월 혹은 내년 4월까지 가지고 갈 거라고 했을 때는 국제유가는 다시 반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번 4월 달에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을 결정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펙 회원국들이 원하는 국제 유가의 적정 가격은 얼마다? 90달러 선이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니네가 원하는 가격 안 온다고. 물론 잠깐은 90달러 넘어갈 수 있지만 90달러 못 가고 전문가들이 100달러 타령했는데 개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가 90달러는커녕 이제 좀만 더 하락하면 앞자리가 6으로 바뀔 수 있는 지경까지 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펙과 오펙 회원국들은 감산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감산을 한다면 당장 누가 움직입니까? 전문가들 주둥이가 움직이는 거죠. 그들이 아이고 감산을 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하고 금리 동결을 하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면은 경제가 다시 호황이 되고 그러면 국제유가가 100달러 갈 수 있다. 이런 설레발을 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출렁거릴 수 있고요. 또 하나, 개인 소비 지출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경제 지표가 갖고 있는 그 속도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못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둔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다. 자,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2,500포인트에 와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11월 달 안에 2,500포인트 올 수 있다. 이거는 뭐 올 수 있는 자리예요. 2,500포인트는 굉장히 하찮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600포인트가 연말 안에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한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 작년 연말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작년 연말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작년 12월 달에 대신증권이 내놓은 2023년 1월달 증시전망 보고서가 뭐냐면 1월 효과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올해 분위기 좋게 안 봤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일부 극단적인 전문가들은 올해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 깨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죠.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코스피 2,000포인트 깰 수 없다. 그냥 대략 한 2,200, 2,150 정도에서 한 2,400, 한 그 사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뭐 2,800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고 2,000 깨진다 이것도 무리가 있고 그 중간 어딘가쯤에서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2,600포인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500포인트는 굉장히 만만한 지표거든요. 그런데 2,600포인트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제가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2,500포인트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한 2,550포인트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올해 겪으셨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전망을 안 좋게 봤던 전문가들이 외인들이 사고 기관들이 매수하고 기관들이 펀드 팔고 기관들이 주식시장을 사고 그렇게 2,500포인트 올라오니까 당장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서 DB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2,950 타령을 했죠. 그렇듯 이미 2,550 정도까지만 가면 분위기가 또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에서 어이구 그래 니네 한번 불나방처럼 뛰어들겠다 이거지. 난 니네들한테 물량 던지고 넘어갈 거야. 라는 매물대가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2,600포인트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대략 2,500포인트는 예상을 했다면 그러면 과연 이 2,500포인트가 2,600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건 뭘까? 지금 시장은 너무 강력한 금리 인하 기대가 퍼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식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슈를 땡겨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주식시장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과연 인플레이션이 꺾이냐 안 꺾이냐. 미국 경제가 좋다. 연착륙이다. 이 얘기만 계속 했습니다. 그때도 미쓰리는 아니에요.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경제지표는요. 이미 길게는 뭐 10몇 개월, 짧게는 10여 개월 정도부터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어요. 미국이 아무리 고용지표 좋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 고용지표도 결국 경제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거를 예측한 미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에 뛰어들고 웬만하면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뉴욕 주식시장에서 뭐 미국 경제가 좋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서 시장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에만 꽂히게 만들었을 때 미쓰리는 이미 한 발짝 먼저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이젠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금리 인하가 중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요. 갑자기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이지만 목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23만 건이 됐다. 23만 건 그동안 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깐 23만 명이 되더라도 아이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기준선은 30만 건이에요. 아직 멀었어요라고 했던 애들이 지난주 목요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23만 건이 되니까 얘네가 드디어 23만 건이 됐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라고 했는지. 23만 건이 됐지만 여러분 이거 기준선은 30만 건입니다. 대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30만 건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얼만큼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는 거다. 빠른 시간에 증가하는 거다. 이걸 우린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방송에서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하면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또 체크해 드리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자꾸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에서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것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기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스포트라이트를 금리 인하에다가 맞추고요. 금리 인하에 맞추기 위해서 부진한 경제 지표를 자꾸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쓰리가 좀 빠르죠. 그런데 여러분 주식은 뭐예요? 미래에 같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반발짝 혹은 한 발짝 빨라야 돼요. 오히려 늦게 대응해서 뒤통수 맞는 것보다 빨리 생각하고 예측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당장은 그게 빨리 예측한다고 돈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한 발짝 혹은 반 발짝 빨리 예측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최소한 엉망진창은 되지 않아요. 제가 맨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 시장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어이 개인 투자자들 딴 거 보지 마 이거 봐 이거. 지금 미국 경제 괜찮아 연착륙이야. 그런데 지금 이슈는 뭐야? 자 따라해봐. 자 인플레이션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당장 뉴욕 주식시장에서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 부진한 경제지표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압박을 시장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와서 이제 조금 맛보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주식시장은요, 이 금리 인하 이슈 카드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금리 인하 혹은 뭐 금리 동결로 주식시장이 계속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당장 눈앞의 이슈가 뭐다? 자, 오펙 회원국들의 감산 연장 유지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 소비 지치일 수도 있고요. 뭐가 어떻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요. 물론 마진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어떤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극히 일부였죠. 투자자들은 언제 알았습니까? 나중에 뻥 터진 다음에 압니다. 즉 어느 구름에서 벼락 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와 뉴욕 주식시장이 금리 동결한다 금리 인하한다라고 설레발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미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우아한 곡선을 그릴 것이고 중간중간 튀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월 20일 월요일
뉴욕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8%, S&P 500이 0.74%, 그다음에 나스닥이 1.13%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 상승하는 이유가 뭐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2월 달 FOMC를 먼저 우리가 풀고 가야겠죠. 현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99.8% 반영되고 있고요. 문제는 12월 달은 이미 의미 없습니다.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내년 5월에 첫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다. 5월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 57.8%, 50%가 넘어갔고요. 금리 동결 가능성은 41.3%입니다. 우리 올해 11월 달 FOMC 회의 10월 31일부터 11월 1일이었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 10월 달 주식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만 11월 달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건 이미 반영이 됐죠. 그래서 11월 달 주식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11월 달 주식시장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라는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11월 초부터 주식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습니까? 첫 번째, 11월 초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부진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부진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경기가 부진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11월 달부터 뉴욕 증시는 밑밥을 깔고 있었다고요. 근데 11월 초에 어떻게 전문가들이 얘기했냐면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5만 명밖에 안 나오니까 아이고 뭐 부진했는데 뭐 이게 부진한 고용지표가 뭐 호재로 작용했다. 소매 판매도 15일 날 발표된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부진한 지표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호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아주 웃기게 말장난을 쳤죠.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이미 11월 달 금리 동결 예상 선반영됐고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12월 달에도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것이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20일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내년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복잡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각 경제 지표, 각 이슈들이 각자의 속도감으로 언제 반영되는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여전히 헛소리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으나 여전히 끈질긴 수준이다. 이는 금리를 더 높게 오래 유지할 근거가 된다. 인플레이션 움직임이 향후 주시해야 될 핵심 지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움직임이 향후 주시할 핵심 지표가 아니라요. 이제는 미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혹은 지금 5% 미국 기준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5%의 기준금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 봐 이거를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경제 지표를 볼게요. 컨퍼런스 보도에서 얘기하는 10월달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 0.8% 감소입니다. 이 컨퍼런스 보도의 10월달 경기 선행지수는요. 19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자, 미쓰리 머릿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 길게는 15개월, 뭐 짧게는 10몇 개월 이렇게 긴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8% 감소, 19개월 연속 감소 중 하물며 9월에는 0.7% 감소했고요. 시장 예상은 10월 달에 0.7% 감소를 예상했습니다만 전월보다 더 부진했고 예상보다도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런 경제지표 그냥 넘어갈 건데 이상하게 요즘에 부진한 경제지표에 자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다. 왜라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모건 스탠리 트레이딩 담당 이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로 돌아설지에 대한 이슈로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미쓰리가 이미 먼저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자, 2500포인트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입니다. 2600포인트는 쉽지 않은 자리예요.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주식과 인생의 공통점이 그렇고요. 자, 계속 올라가는 것만 하는 건 아니다. 자, 뉴욕 증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올라갈 것이냐? 계속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500 갔으니까 이제 2600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겠느냐? 분명히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기겠죠.
특히 여러분, 컨퍼런스 보드의 10월달 경기 선행지수, 제가 아까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미국의 경기 정점 이후에 꺾이는 그림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19개월 연속 하락한 기간이 언제다? 역사적으로 2007년 말부터 2009년, 즉 미국의 금융위기 때입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지금 미국의 5%의 기준금리가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니 마니에 꽂혀 있지만 눈 떠봤더니 미국의 기준금리가 5%고요. 이 기준금리가 5%라는 얘기는 미국 국민들이 혹은 글로벌 국민들이 말이 기준금리 5%고 물론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과 2%의 기준금리 차이가 납니다만 대한민국이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보다 낮다고 경제가 좋습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요. 금리 인상을 못해서 지금 경제가 더 엉망진창 가고 있고요. 이렇게 엉망진창 가는 이유는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건설 회사들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그 기회를 놓쳤어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은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5%의 기준금리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주식은요. 경제지표 수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적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수치 가지고 어떻게 푸는지, 그 수치가 어떤 방향으로 오는지, 그 수치가 전에는 어떤 그림이었었는지, 그리고 각 경제지표가 갖고 있는 그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계셔야지만 경제를, 주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11월 22일 수요일 날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감기를 앓고 있는데 이게 아예 그냥 확실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어설프게 그냥 칠척칠척하면서 맥 빠지게 해가지고 좀 피곤한데 여러분들도 꼭 독감 주사 맞으시고요. 코로나 예방 주사도 맞으시고요. 그리고 주사 맞으셨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저처럼 꼭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